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장 대사 경로의 조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처음 이렇게 동영상을 웹캠으로 촬영하면서 미숙해서 여러분에게 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게, 지금은 이제 이 헤드 마이크를 이렇게 끼웠는데 소리가 좀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스크탑에 카톡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여러분 불편하게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15장은 대사 경로의 조절인데요. 14장에서 우리가 대사 경로 중에 한 예를 골라서 당의 분해, 당의 생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 대사 경로가 그냥 경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들의 그 복잡함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경로와 대사 경로의 조절,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이렇게 생체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Chapter 15, Principles of Metabolism, Metabolic Regulation. Key topics are as following: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in biological systems, glycolysis versus gluconeogenesis. 해당 과정과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글루코즈 신생합성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또 그것에 대한 이 조절도 마찬가지라는 chemistry and regulation of glycogen metabolism. 글라이코젠 메타볼리즘의 조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글루코즈가 앞에서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배웠듯이 G1P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에서 6 포스페이트,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 해서 2 파이루베이트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나중에 사실은 2아실코에가 되는 경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거 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발효에 의해 가지고 2파이루베이트가 2락테이트가 되거나 2파이루베이트가 2에탄올이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로로 G6P가 디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되는 경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핵산의 전구체가 핵산을 구성하는 리보스당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사실은 이 글루코즈 한 분자도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경로들이 그러면 이 글루코즈를 얼마나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 경로마다 다른 이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체내 전체에서 조화롭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조절의 메커니즘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이렇게 전자회로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 중에서 글루코라이시스가 지금 이쯤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 과정은 이어지는데요. 이 개념은 생물을 이루는 세포가 하나의 공장이다. 그게 물론 이제 바깥으로 열려 있는 개이지만 또 한편으로 닫혀 있는 개로 봤을 때 그 공장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어떤 방에 이러이러한 재료들이 들어오고 또 이러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조립하거나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세포도 그런 요소들을 유입하고 그것들이 흐르면서 전체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다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물질들을 만들거나 어떤 에너지들을 생산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런 다소 공학적인 이런 접근을 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Map of Metabolic Pathways. 여기 보시면 뭐 다른 또 리피드 메타볼리즘이나 글라이칸 바이오신세시스 메타볼리즘, 또 여기 메타볼리즘 오브 코팩터즈 앤 바이타민즈,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에 대한 아미노시드에 대한 어더 아미노시드에 대한 이런 제노바이오틱스,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의 그 다양한 메타볼리즘들이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세포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국부적인 조절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전체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절의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합니다. 다차원적 반응 네트워크의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줄여서 이제 G6P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한 6가지 정도의 이렇게 네트워크 이해입니다.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이제 있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에도 G6P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리시스 투 글루코즈 앤드 포스페이트, 혈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G6P가 역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글루코자민이나 갈락토우즈, 락토자민, 퓨코스, 어, 뉴라믹 애시드와 같은 다른 당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해되어 아세틸코에의 공급물이 됩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이 5가지 동물의 간 세포에서 이렇게 연구된 것과 다르게 대장균은 포도당이 모든 분자의 탄소 골격을 형성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G6P를 한 가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결정하려면 그 결정은 이제 언급한 이렇게 다른 경로들, 다른 모든 대사 경로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15.1입니다. 물질 대사 경로의 조절입니다. 글리코겐 대사 경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화의 방향, 동화의 방향, 앞에 장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 글라이카전이 대사가 됩니다. 글라이카전을 만드는 쪽으로, 글라이카전이 또 분해되는 쪽으로 된다는 거죠. 이 적절한 대사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관여하는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눴는데요.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죠. 글라이카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생리적 변화, 예를 들자면 저산소증이라든가 국소 빈혈 같은가, 산소 유용성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생리적 변화들이 또 글라이카전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정한 영양 공급, 뭐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먹는다든가 과식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먹지 않는, 수시로 단식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이거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과다한 것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지만 심심하면 단식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좋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영양 공급은 이런 생체 전체 리듬을 깨고 건강에 적신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 이렇게 상처가 나서 질병이 들어서
그런데 다양한 에너지들이 필요합니다. 생합성 전구물질들을 상처 치유에 쓰게 되는 거죠. 상처를 회복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포와 생명체는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 글루코즈가 세포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공장을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쓰여지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배출이 될 때 세포 질량과 총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글루코즈가 한 분자가 6개의 탄소를 이루어져 있으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같은 탄소 숫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혹은 에너지 공급의 변화가 평형 상태가 깨졌을 경우에 개별 대사 경로를 통한 일시적 흐름의 변화는 내재적 조절 기작을 작동시킨다. 그렇게 해서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 호메오스타시스를 확보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대사 물질들의 흐름 속도는 뭐 효소 종류마다 좀 속도가 다른데요. 그렇지만 그 기질 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 좀 효소학적 관점에서 이해한 건데요. 생체를 여기 지금 보시면 A에서 S에서 P로 이제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벨러시티 속도 V1과 V2는 같은 이런 패스웨이에 있을 때는 이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죠. 기질 농도 S는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물질 대사에서 생체 내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대사에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효소입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에 아마 4,2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000개 정도가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 그러니까 효소의 활동을 우리가 이해하면 생체의 상당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명과학에서는 효소학이라는 과목이 학문으로 디벨롭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대사 과정에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와 뭐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한번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효소의 양과 촉매 활성은 모두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의 15-2에 보시면 10가지 서로 다른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 1번은 세포 바깥입니다. 세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있고 밖에 있을 수가 있다는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이 세포에 대해서 뭔가의 외부의 신호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 신호는 호르몬일 수도 있고 신경계나 뭐 성장 인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오면 그 세포의 그 신호에 해당하는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서 그 다음 이제 그 수용체에 의해서 이렇게 신호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유캐리ot에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것들이 관여해서 이것이 이 핵막 내에 있는 DNA에 이렇게 활동에 관여해서 트랜스크립션 오브 스페시픽 진의 그런 활동들을 이 전사인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종류라 할 수가 있고 팩터들 중에 세 번째는
메신저 RNA 안정성과 분해에 뭐 메신저 RNA가 얼마나 이제 지속이 되고 또 분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역시 이 효소 활성의 활성을 결정하는 팩터에 속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보솜에서 메신저 RNA가 전이되는 속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단계로 간 거죠. 리보솜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속도도 역시 이 효소의 활성을 결정하는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15-1 이 표를 보시면 여기에 멤마리안 티슈에서 이 단백질이 반감기라고 할 수 있죠. 반감기가 이 부위에 따라 티슈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짧은 게 있고 아주 오랜 게 있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같은 조직에서도 아주 다른 반감기를 가진 단백질들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머슬이라든가 뭐 또 다른 조직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눈 같은 데도 그런데 여기 어떤 프로테인들은 거의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반감기 분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반감기가 긴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눈의 수정체 렌즈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거의 뭐 여러분 한번 형성이 돼서 평생을 가는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 세포 내 다른 구획에 존재하는 기질과 효소를 구분해서 효소 활성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여기 지금 이제 형성이 된 효소에 의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5번까지는 물론 5번은 이제 이 디그레데이션입니다만 4번까지는 형성하기 위한 그 단계마다의 조절이 결국은 이제 그 팩터가 된다고 했고 여기 지금 만들어진 효소가 분해가 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세포 내 다른 구획에 존재하는 기질과 효소를 구분해서 효소 활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DNA 마이크로 어레이 2차원 계열 전기원동 분석 등에 의해서 트랜스크립톰 전사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프로테옴, 단백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물질 대사 조절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는데 유전체 연구가 되고 난 뒤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메타볼롬이란 메타볼롬은 대사체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단백질은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단백질의 종류 세포에서 그걸 이제 단백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에서 변화의 효과는 자주 저분자 질량 대사물인 대사체의 전체적 합주의 변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관현악단에서 이렇게 지휘자가 나와서 그 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절해요. 그걸 이제 협주, 합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토탈 엔셈블 하는 앙상블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세포도 대사체의 그 활동들이 그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은 포도당에서 자라는 대장균의 대사체를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뭐 크게
요걸 이제 분석을 보통 할 때는 LC라든가 LCMS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해보니까 103종의 대사체 양으로 나오더라. 막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런 종류가 어떤 것들이다. 뭐 여기 지금 아미노산 종류들이 이제 푸른색으로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주로 분포하는데 그 외에도 아스파르테이트, 베린, 글루타민, 알라닌 이런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상당히 많은 이 메타볼륨을 이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들, 녹색으로 표시된 종류들, NAD 종류들도 있고 글루타사이온 종류가 있고 또 여기에는 어, 카본 메타볼리즘에 관련되는 그 센트럴 패스웨이의 물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어, 글루콜라이시스 어, 해당 과정이 바로 이제 이런 물질들이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 대사에 대한 패턴들을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되고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양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대사체들은 이제 효소기 때문에 효소로서 이제 KM 밸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KM 밸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평균적 그 기질의 그 생리적 농도가 있는데 그것보다가 조금 여기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세 개의 밴드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 평균치보다 조금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제가 영어로 제시한 대로 many enzymes have a Km that is near or greater than the physiological concentration of their substrate. 이런 것들은 ATP나 혹은 NAD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덟 번째입니다. 효소 활성은 일곱 번째는 모든 효소는 자기 기질의 농도에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포 내 농도가 자주 KM과 같거나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질의 농도에 아주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지금 보시면 엔자임 바인즈 리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소 활성은 입체 다른 자리 효과자에 의해서 증가 혹은 감소할 수가 있다. 이제 리건드하고 엔자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예로 해서 이게 지금 효소 중에서도 조금 다소 큰 분자들이죠. 알스테릭 팩터 같은 것들이 관여해서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2 지금 이의 그림의 아홉 번째 효소 혹은 다른 단백질의 공유적 변화가 이 변형이 조절 신호 전형적으로 세포 외부 신호에서 불과 몇 초나 몇 분 내에 일어난다.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 공유적 변형의 예로는 이제 인산화라든가 탈인산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그 외 예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enzyme binds with regulatory protein. 요소들은 여러 조절 요소들이 있는 중에 조절 단백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마 이 조절 단백질도 효소만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조절 벡터 프로테인들이 조절 레귤러터리 프로테인들이 여러 군데 관여하기 때문에 효소 숫자만큼은 아닌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효소가 아까 우리가 이제 대장균에서 4,200개의 유전자 산물 중에서 한 3,000여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 조절 단백질은 한 500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레귤러토리 프로테인들이
효소에 결합해서 조절을 어떨 경우에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게 하거나 활성을 높여 주거나 아니면 또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유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에, 여기 지금 금방 요거 이제 9번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에, 이, 이 지금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포스포프로테인 포스파테이즈 이 두 가지 종류 효소가 이렇게 이제 인산화, 탈인산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효소의 그 포스포릴레이션이 이 그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예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효소 활성의 변화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 효소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에 대한 용어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메타볼릭 레귤레이션이라는 말,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고 또 메타볼릭 컨트롤이라는 말을 씁니다. 투사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조절이나 제어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 좀 다릅니다. 명백한 구분이 이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대사 조절은 세포 내 인자가 뭐 어쨌든 분자 수준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에 이 그 하는 행위를 활동들을 이제 대사 조절이라고 말하고 메타볼릭 컨트롤은 세포 내 인자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신호 혹은 환경 변화에 반응해서 그렇게 대사물질 경로의 유량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대사체계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세포 내와 세포 외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포에서 평형과 거리가 먼 반응들은 조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유형의 효소들이죠. 반응, 평형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평형에서 거리가 먼 반응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 대사 경로에서 몇몇 단계들은 그 반응이 평형에 가깝고 세포 내에서 역동적인 정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ithin a metabolic pathway most reactions operate near equilibrium. 거의 대부분 이제 이 평형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물질 대사들은 효소들은 이렇게 이 범주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most reaction들은 near equilibrium에서 됩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 키 엔자임 이제 그 패스웨이들마다 키 엔자임들이 있는데요. 이 키 엔자임은 이퀄리브리움으로부터 다소 이제 먼 상태까지 이제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A에서 B, C로 또 그렇게 해서 D로 가는 이 물질 대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대사에 그 관여하는 효소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물질 사이에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가 이 속도가 이제 다르죠. 어,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속도라기보다는 그 농도가 다르죠. 농도가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성은 다른데 net rate는 동일합니다. 왜냐면 같은 패스웨이니까 이렇게 한 패스웨이 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르더라도 콘센트레이션이나 뭐 이런 여러 생리적 조건이 다르더라도 net rate는 이제 동일하다는 사실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에서 평형과 거리먼 반응들은 조절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뭐 대사경로에서 몇몇 단계들은 그 반응이 평행에 가깝고 세포에서 역동적인 정상 상태를 가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테이블 15-3에 보시면 세포 내 다른 반응들은 평행과 거리가 멀고 세포에서 큰 평행 상수 값을 가지는 반응들은 평행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표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내 이제 이런 작은 분자 중에 에데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대사 조절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왜냐면 에너지의 그 만드는 결과물 중에 하나고 또 에너지의 그 사용이 되었을 때 필요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 ATP와 관련된 ATP 그 자체 그리고 ADP, AMP 이제 관련된 물질들이 농도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ATP의 농도는 세포 내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 밀리몰 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ATP 분해와 관련이 있는 ADP나 AMP의 농도도 역시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이 이 지금 표를 볼 수가 있는 테이블 15-4를 보시면 ATP와 ADP와 AMP의 그 농도들 어떻게 되는지를 이 ATP가 디플리션이 될 때 된 후에 그, 그 농도들 또 그 이전 또 그 이후 농도들 거기에 표시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relative change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ATP 농도가 10%가 저하하게 되면 이 ATP utilizing 엔자임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효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ADP, AMP로 가는데 AMP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ATP가 분해가 되면 그런 데도 영향을 역시 미친다. 그렇게 해서 이런 표처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P 농도는 여러분 지금 15-8의 이 그림을 보시면 AMPK라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보시면 이 동물에서 다른 이렇게 조직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액티베이터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니비터로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AMP가 영향을 미치도록 경로 여러 다양한 경로에 다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해 있어요. 상당히 다르죠. 뭐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 같은 AMPK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 조직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되다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걸 이 연구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조절적 기장은 강한 선택하에서 진화가 되었다. 진화 과정 동안에 생명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의 조절적 메커니즘을 획득해 왔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생명과학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죠. 인체 같은 경우는 약 4,000개의 조절 유전자가 있다. 전체 유전자의 약 한 12%? 제가 아까 대장균 4,200개 중에서 500개, 400개 정도 된다는데 그 비슷한 비율이죠. 다양한 수용체, 유전자 발현 조절자,
약 한 500개 서로 다른 프로테인 카네이즈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4,000개가 우리 인체 내에서 이렇게 조절 유전자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 수준의 우선권이 조절 기작의 진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척추동물의 뇌에서 에너지 원료를 저장하지 않고 혈액으로부터 글루코즈 공급에 의존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너지가 저장되지 않으니까 공급을 이렇게 시대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거나 어려운 심심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에, 단식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보충해 주는 시대대로 하루 세 끼 밥을 당연히 드셔야 되고, 또 아침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수업하러 오면 잠이 오고 뭐 이렇게 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보지만 에너지가 부족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반이 감소가 하면 글루코즈 공급이 정상의 상태에서 정신적 혼란이 온다고 그래요.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본인이 정신적 혼란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5배 감소하면 혼수 상태가 되고 어디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식사를 끼니를 거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스톱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루코즈 대사에 관여되는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의 방출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혈중 글루코즈의 농도를 적절한 농도를 회복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생리적 정상 항상성 상태죠. 조절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다른 선택적 압력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서로 반대 방향인 대사 경로, 글루코라이시스와 글루코니오제네시스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인데요.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해서 인류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거기가 그대로 리버스한 건 아니고 7개가 공유가 되고 3개가 다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뭐 그래서 7개는 겹치니까 이게 이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주 혼란이 오죠. 해당 과정과 글루코스 신생합성이 그렇게 되면 인류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또 대체로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그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상태입니다. 대안전 경로들 간에 대사물질 물질적 분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 펜토스 파이포스페이트 패스웨이가 이제 글라이코라이시스와 함께 이런 관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생물의 직접적 필요에 가장 적합하도록 연료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또 생물이 축적되면 생합성 경로가 정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선택적 압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물질 대사를 전체로 조절합니다. 이런 대사 조절이 만약에 정상으로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뭐 대사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이제 생화학을 공부하는 건 대체로 대사 질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만큼 질환이 많다는 거죠. 15.2입니다. 대사 조절의 분석입니다. 1900년에 뷰흐너가 발견을 했는데요. 글루코즈에서 이제 에탄올과 CO2가 이제 되는데, 이게 아마 그런 대사 경로 또 대사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1950년대에 해당 과정의 10개 효소가 정제가 되고 특성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생명과학 분야 중에서 아주 빠른 성과를 여기에 이제 했죠. 사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분야죠. 해당 과정 다음에는 이 에너지를 또 만드는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같은 시기에 같이 아주 연구가 잘 돼요.
그 후 50년간 세포 내외 신호에 의한 효소의 조절에 관한 많은 정보를 그 대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제 50년대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뒤로는 이제 조절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조절, 효소의 조절 같이 연구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유럽에서 이 조절에 대한 연구를 했죠. 유전자 조절을 연구했는데요. 바로 이제 효소의 조절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 전통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 효소에 의해서 촉매로 가장 느려지는 속도 조절 효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단일 속도 결정 단계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사실은 이 가설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량의 조절은 다수의 효소에서 분산되고 조절에 대한 각각의 기여는 대사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사 경로를 통해서 유량에 의해서 각 효소가 기하는 정도는 실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유량은 그 대사의 흐름을 이제 유량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세포나 생명체에 대하여 어, 효소 활성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액티베이터 혹은 이니비터를 이용해서 액티베이터는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이니비터는 조절 단백질 중에서 이제 이 효소 관련 효소의 활동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이용해서 경로를 통한 유량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 효소 양을 조절하려면 유전적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 변화 거기를 그 유전자를 못 쓰게 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딜리트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뮤턴트를 만들어버려요. 유전적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대사 조절 분석의 중심에는 세 가지 결정적 변수들도 이제 계산이 가능. 유량 조절 계수, 뭐 단선 계수, 반응 계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과정들 대사와 대사의 조절을 우리가 뭐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장균 같으면 대장균의 그 4200개 유전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약에 우리가 타겟을 했을 때 그 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하기 위해서 어,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유전적 조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대사공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사실은 카이스트에는 어, 제가 저 앞에 요 섹션 앞에 이제 그 위에 이름을 써놨었는데 에, 그 화학공학과의 교수님인데 에, 그 이 교수가 상당히 그분의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에, 어쨌든 그런 생산에 대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산업적으로는 식품이라든가 의학이나 이런 데서 그 사실은 비용과 관련이 되고 기업의 수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 대사공학적으로 뭐 처음 발견들은 이렇게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해서 이런 원리들을 알아냈는데 사실은 조금 생명과학자들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매니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아, 생산 공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루하게 느끼기 때문에 공학자들이 접근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왔던 거죠. 우리나라 이쪽에 상당히 잘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대사 조절 분석은 놀라운 결과와 함께 탄수화물 대사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대사 조절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조절에 대한 정량적 사고, 대사 경로상의 각 효소의 조절적 특성의 중요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 경로를 통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대사 산물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조절 메커니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 경로를 통한 흐름의 변화에 일으키는 제어 메커니즘을 구분하는 것 등의 주요 골격을 이 대사 조절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이 효모 당분의 대사 경로 분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전통적으로 PFK1이라고 하는 그 당분의 해당 과정에서 이제 효소 중 10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기대 이하의 낮은 흐름 조절 계수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전통적 방식으로 이해하다가 실제로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 여기 이 글라이카전 신세이라고 이제 글라이카전을 합성하는 거죠. 뭐 여러분 이제 글루코즈가 이 간이나 이 근육에 이렇게 저장될 때 글라이카전으로 되는데, 이 글라이카전 신세이지가 마지막에 관여합니다. 여기에는 is controlled by glucose uptake, 글루코즈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포스포레이션이라고 하는 화학적 현상이 두 가지가 아, 글라이카전 신세이지의 플로우에 관여한다는 이 그림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글라이카전이 되기 직전에 글라이카전 신세이지가 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글루코즈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해당하는 조직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젤UT4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런 대사 경로를 해서 UDP 글루코즈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글루코즈가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 글루코즈 업테이크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면서 이해했지만 포스포레이션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과정에 보시면 이 포스페이트를 붙였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에, 이, 이 사실은 그림은 흰쥐에서 그리고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당분의 대사 경로를 분석한 그림인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사 조절은 경로를 통한 유량 증가를 위한 일반적 방법을 제시한다. 어, 다른 대사 조절 물질의 농도나 다른 경로의 유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한 경로의 유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과학적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헨리 캑스라는 사람이 이런 예견을 했습니다. 대사 조절 분석을 통해서 대사 경로 내에 있는 모든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건 뭐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뭐 증명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과학적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15장의 전반부 부위를 강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